이코노미톡 오늘은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국내외 매크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PCE 강의지수 이게 사실 되게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지표인데 시장에서 이제 부합해서 뉴욕 시장이 다시 며칠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이 사실 요즘에 미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들 보면 시장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라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 지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월비 또 전년 대비 올랐는데 시장 부합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평가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PC는? 네, 말씀 주셨듯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아직 살아 있구나, 좀 기업 실적이 앞으로 좋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항상 좋게 해석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PCE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됐고요. 부합되면서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안도라는 것은 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숨어 있다. 아직은 표면 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고요. 안도감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이 불확실성,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조금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매달 지표만 봐서 우리가 큰 추세를 잇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PCE 물가도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 20년 초까지의 평균보다 1%포인트 높습니다. 근원 물가 지금 2.9%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팬데믹 이전에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국면이었는데 1.4에서 2% 초반대에서 움직였거든요. 거의 2%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3% 가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PCE 물가, 연준이 중시하는 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그 물가 지표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1%포인트 적지 않게 높은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나온 헤드라인 PCE 물가도 사실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상치에 부합돼서 안도했다는 거지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 PCE 물가를 보고 금리를 안 내릴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예정대로 내리겠지만 그렇다고 뭐 50bp를 인하하고 그리고 야 물가 이제 뭐 물 건너 갔어 이러면서 무조건 뭐 내년도에 금리를 팍팍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은 판단인 거죠. 존 윌리엄스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인플레 그게 이제 뭐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미묘하게 표현을 저는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뭐 대놓고 탁 인플레 관세발 인플레가 굉장히 있어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 뉘앙스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메인 이슈는 이제 고용 쪽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도 좀 하고 사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또 이것도 금리를 10월 달에 내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시사한 거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 거는 뭐 12월까지 이제 좀 넘겨놓는 걸로 하고 10월 달에 확실하게 10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냐 25bp를 내릴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현재까지 상황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연내 2번 그대로 인하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선물 시장에서도 뭐 확률을 높게 베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기가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지만 아까 자막에서 나왔지만 개인 소득이 PCE 물가 나올 때 이제 개인 소득도 나오고 개인 지출도 나오는데 0.4, 0.6% 증가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의 씀씀이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도 0.4, 0.6% 정도 전월비니까. 전월비, 전달에 비해. 곱하기 12를 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매달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물가가 결국에는 이제 소득도 실질 소득도 실질 소비 지출도 잡아먹겠지만 물가는 되게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를 무너뜨릴 정도로 높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 거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3.75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번이나는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월 30일 또 12월 달 두 번 FOMC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네. 두 번이나 해서 3.75 그 까지 상단 만들어 기준입니다. 놓고, 상단 기준으로 3.75까지는 그 3.75의 의미는 경기에 살짝 부양적인 수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기 전에 9월 이전에 4.5였지 않습니까? 네, 네, 4.5는 약간 제약적인 수준, 수준이고. 경기를 약간 누르는 수준. 그 다음에 세 번 내리면, 한 번 내렸으니까 두 번 더 내리면 3.75 정도는 제가 볼 때는 4.0 이하는 살짝 부양적인 수준. 그래서 올해 두 번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라는 글쎄요, 거죠.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역적이 된다든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이럴 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연준 의원들은 그걸 중시하거든요. 네, 네. 가물의 영광을 해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데 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트럼프가 뭐 압박하니까 이제 뭐 밀려서 3.75까지는 네. 뭐 합리적인 금리 인하인데 문제는 3.75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양반들도 빠져나올 구멍 만드는 거는 막 하여간 다 비슷하네요. 똑같은 사람이고. 예. 사실은 뭐 가끔 뭐 대표님 박사님도 말씀하시지만 70년대 그 인플레이션 시대 때 그 아서 번즈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사고 한번 크게 쳤던 게 연준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정말 그 양반은 정말 이제 뭐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패가망신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앵커도 이렇게 책에서 회자를 계속 할 정도니까. 인용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만 여기서 소비 관련돼서 여쭤볼게. 미국의 소비가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상위층들의 소비가 굉장히 막 뜨거워서 지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졌다. 이런 해석도 좀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류층만의 소비에 따른 이런 어떤 소비 지출의 이 지표가 좋은 게 계속 갈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사실 뭐 소득의 불평등, 그다음에 자산소득의 불평등 특히나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수십 년간 지금 금융 완화적 여건이 형성되면서 즉 연준이 경제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전 세계가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본가들이 훨씬 더 혜택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뭐 잘 안 잡힌다는 얘기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자산이 작은 계층일수록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거든요. 그럼요. 엔겔 지수도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연준의 중앙은행들의 비둘기적인 금융 완화적인 스탠스는 주식시장에 더없이 좋은 환경인 것만큼은 틀림없고요.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의 이제 조금 확산성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고용에 달려 있죠.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결국엔 이제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의 소비도 더 나빠지는 현재에서 더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가 무너지고 그 소비가 결국에는 또 고용 시장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지만 지금은 약간 선행 지표 비슷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이제 팬데믹 때 노동 수급이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죽고 은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또 리오프닝 경제가 되면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오는데 지금은 또 불법 이민자를 내쫓치면서 지금 해고도 적고 고용도 적지만 노동 시장의 참여율, 경제 활동 참여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치솟지 않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내일 모레 이번 주 말이죠. 10월 3일 날 나올 뭐 9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5만에서 8만 건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 정도 나올 거다. 지난달에 2만 2천 건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높게 나올 거다는 얘기네. 하지만 이 정도에 부합하는 실업률은 사실은 올라야 되거든요. 4.4. 안 오른다 이거. 전달에 4.3이었는데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는 거죠. 아마 연말까지 안 오를 겁니다. 이민자를 계속 쫓아내기 때문에 모수가 줄기 때문에 실업자도 줄고 채용자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자가 같이 줄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가 돼야 이제 실업자가 늘거든요. 그 중에서 채용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실업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 노동시장의 균형이다. 파월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낮은 해고와 고용. 하지만 지난 9월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 시작할 때 그때의 최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거의 한 30만 건 됐거든요. 20에서 30만 건 사이에 있을 때 금리를 내렸습니다. 50bp, 25bp, 25bp 작년 바로 1년 전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신규 일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좀 금리 인하에 부담이 적을 거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굉장히 조금 마음이 편할 거다라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고용 증가는 정체 상태다. 우리는 이게 AI 시대가 도래한 걸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AI가 사회 전 분야로 이렇게 이용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이게 사실 이제 그 고용을 굉장히 좀 위축시킨다라는 뭐 그런 이제 우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AI 쪽 인프라나 이쪽 투자하는 거 보면 뭐 어마무지한 그런 막대한 그런 투자가 자본 지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대단히 인원이 많이 고용되는 이건 분명히 아닌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처럼 그렇게 투자 대비 고용 창출 이런 이제 비례적 개념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AI 시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단 가장 어떤 상징적인 사례가 되거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해도 시장에 막 돈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는데도 그게 고용으로 그렇게 연결되지를 않을 거라면 이제 고용 지표라는 거에 어떤 시장의 어떤 중요 지표로서의 역할이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뭐 재고 순환 사이클, 또 전통 산업, 철강, 자동차, 뭐 이런 화학 이런 제품들이 재고와 순환에 따라서 재고가 줄면 생산이 늘고 뭐 이렇게 순환하던 그런 경기 사이클과는 지금 경기를 이끄는 기관차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메인 팩터를 보니까 가장 큰 게 지금 IT 관련 설비 투자입니다. 이퀴먼트. 그 이퀴먼트가 사실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 수요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경기의 메인 그 드라이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용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요. 굉장히 연구개발 집중적이고 비노동 집약적인 거죠.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돌고 돌아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팩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꺾이면 아마도 예상치를 빗나가면 계속 빗나가기 아래로 빗나가면 미스하면 주식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업 실적이 대부분이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3%가 M10이고 뭐 M7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S&P 500도 거의 33%가 M7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 그리고 이익 점유율은 한 40%대요. 훨씬 더 가져가죠. 그래서 가령 M7의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40% 정도 되는데
36% 되는데 M7 이외에 493개 종목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을 우리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 투자가 언제 멈출 건지, 그다음에 AI 투자를 멈추게 하는 얘네들의 조금 기초 체력, 재무적인 체력 이런 것들, 혹은 뭐 너무 이제 과잉 투자되다 보면 조금 숨고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IT 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드웨어 투자가 조금 멈출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고용이 어쩌고 뭐 해고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이 AI 시대가 더 확산이 되고 더 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러면 연준의 목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이게 좀 논쟁적일 수도 있고요. 오늘 사실 이 얘기가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AI로 굉장히 집중되는 그러니까 AI와 그렇지 않은 별개의 산업과 이 차별화가 마치 이 소득의 차별화처럼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시장이 얘네가 그냥 계속 꾸준히 간다고 그러면 계속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계속 되지 않겠냐라는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결국 뭐 M7이 무너지면 시장은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뭐 거고요. 시가총액 비중이나 뭐 지금의 영업 어닝스 파워나 그다음에 계속 기업 이익을 치고 나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창출하는 주도주 역할을 주도적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의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설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S&P 500 PR이 한 17배, 18배 되면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조금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그 갭을 메우면 되는데 지금 23배거든요. 그다음에 AI 자체가 지금 PR이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뭐 비싼 게 40배고 평균은 이제 40배는 안 되죠. 지금 한 30몇 배 될 텐데.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의 리더십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읽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과거와는 조금 사뭇 다르죠. 예, 지금 사실 AI와 관련돼서 제일 큰 변수는 에너지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수가 생긴다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돌리지 못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예, 이제 국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다시 1,400원대 살짝 넘기는 1,400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좀 궁금해지는 게, 시간도 뭐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들거나, 이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요즘에 며칠 보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410원대 넘은 날도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이 외환 시장과 외국인 수급과의 이 관계의 상관성을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좀 시장 흐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뭐 혼재돼서 그렇죠. 사실은 혼재돼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큰 추세적인 뭐 배경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또 주주환원율의 개선, 또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앞으로의 이제 조금 더 한국 기업들이 투명해질 것이다라는 기대, 또 배당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이머징 주식들이 올라갈 때, 우리는 뭐 경제는 선진국입니다만은 일단 MSCI 지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에 다른 신흥국 지수가 인도 비롯해서 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자기네들 2018년에 최고치에 비해서 지금 한 4%포인트나 낮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자기네들의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집은 비워놓고,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싸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년까지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요. 코리아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지금 어제 이제 하루 이틀 돼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7월부터 이제 환율 시장의 이상 기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사실 글로벌 달러 인덱스 DXY가 1.3% 오르는 사이에 7, 8, 9월 석 달 동안 원 달러가 4.5% 올랐어요. 4.5% 절하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부에 문제가 있다. 내부의 문제가 바로 이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던 부분, 25%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그 관세발 불확실성, 거기다가 지금 수출이 실제로 7월부터는 일별 수출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수입은 바로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역 수지의 센티먼트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상 이런 것들이 지금 원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그 대미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야만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환율 여건이 조성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될까요? 통화 수학 비율에? 제 생각에는 3,500억 달러를 캐시로 박는 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도 그 3,500억 달러 반 1,700억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미국이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3,500억 달러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환율을 절상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뭘까요? 뭐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뇌피셜로 생각을 하는데 지정학적인 부분 내지는 이제 국방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박사님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